중국 연예계가 발칵 뒤집히는 충격적인 속보가 전해집니다. 촉망받던 여배우 바이징이 본인의 집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범인은 헌신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모두의 부러움을 샀던 인기 여배우의 몰락.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과 배신의 실체. 대체 무엇이 그녀를 파멸로 몰아넣었을까요?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는 디바달리아입니다. 바이징의 어린 시절은 비교적 평범했습니다. 집안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부모와 친척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으면서 자랐어요. 특히 태어날 때부터 눈에 띄는 예쁜 외모 덕에 마을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을 한껏 받았고, 연예인을 시켜야 된다, 모델을 시켜라, 미인 대회에 내보내라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듣고 자랐습니다. 그 영향이었을까요? 그녀는 점점 연기와 무용에 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딸의 재능을 믿은 부모는 형편이 어려운 와중에도 돈을 악착같이 모아서 비싼 무용학원에 보냈죠. 하지만 그녀의 고향은 기회가 제한된 작은 지방 도시였어요. 더 큰 무대를 위해서는 결국 수도인 베이징으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엄마는 딸의 미래를 위해서 본격적인 연기 교육을 결심했지만 아빠는 현실적인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높은 생활비와 학비를 감당하기에는 가족의 형편이 너무나도 벅찼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선택은 단호했습니다. 남편의 반대를 끝내 꺾지 못하자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린 뒤에 딸의 손을 잡고 베이징으로 향했죠. 그때부터 바이징은 중등 예술학교에 입학해 전문적으로 춤과 연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3평 남짓한 지하 단칸방에서 홀로 생활을 하면서 딸의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6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며 묵묵히 버텨낸 시간이었죠. 그리고 그 헌신은 결국 결실을 맺게 되는데요. 바이징은 중국 최고의 연극학교 중앙희극학원에 합격합니다. 참고로 이곳은 수많은 톱배우들을 배출한 명문학교입니다. 공리, 장찌, 탕웨이 등이 이 학교 출신이죠. 한국으로 치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비슷한 위상을 가진 곳입니다. 이곳에 입학했다는 것만으로도 탄탄한 연기 인생이 보장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리고 바이징은 대학교 3학년이 되자마자 영화와 TV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리기 시작해요. 2년 뒤 바이징은 드라마 설색향이에 출연하면서 전국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기록합니다. 이어 다음 해에는 유덕화, 홍군보 등 초호화 배우들과 함께 삼국지 용의 부활에 출연합니다. 연이어 굵직한 작품에 이름을 올리면서 바이징은 단숨에 대중과 업계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당시 그녀의 나이는 불과 27살이었습니다. 중국 영화계에서는 이미 그녀를 차세대 주역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죠. 가파른 상승세 속에서 제2의 양자경이라는 수식어까지 붙으면서 성공 가도를 빠르게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빠른 성공 뒤에는 한 명의 조력자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18살 연상의 사업가 청하이였습니다. 2004년 당시 대학교 2학년이었던 바이징은 지인의 소개로 부유한 사업가인 청하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보는 순간 첫눈에 마음이 빼앗겼어요. 두 사람은 곧 첫 데이트를 약속하는데 그 자리에서 바이징은 의외의 모습을 보입니다. 고급 레스토랑이 아니라 작은 허거집을 가리키면서 오늘은 제가 살게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그는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왜냐면 그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의 돈과 조건만을 바라보고 다가왔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 순간 그는 결심해요. 이 여자를 위해서 살겠다고요. 이후 청아이는 바이징의 연기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드라마 한 편에만 무려 2억 원을 투자했고 고급 승용차와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매달 800만 원에 달하는 생활비까지 아낌없이 제공했어요. 그의 지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징의 어머니에게도 집 2채를 마련해주고요. 매달 200만 원의 생활비를 보냈어요. 청아이의 적극적인 지원 속에서 바이징 역시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했고 관계는 빠르게 깊어졌어요. 하지만 이 사랑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아이가 이미 아들까지 있는 유부남이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바이징에게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결국 아내와 이혼을 하고 바이징과 재혼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몇 년의 시간을 함께 보낸 끝에 2008년 3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되죠. 하지만 결혼 사실은 바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바이징의 배우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후 2010년 그녀의 연기 활동이 안정권에 접어들자 두 사람은 뒤늦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보통 재벌과 연애를 하는 연예인들은 결혼 후에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바이징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서 연기 활동에 더욱 집중했죠. 청아이는 매일 아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직접 준비했고 집에 돌아왔을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녀가 좋아하는 연꽃으로 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촬영에 집중하고 싶다는 아내의 뜻을 존중해 촬영장에도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고요. 애초에 그의 성격은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감정을 드러내기보다는 대화로 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싸움은커녕 언성을 높인 적조차 없었죠. 그런데 결혼 2년 만인 2012년 2월 28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집니다. 바이징이 남편 청아이에게 살해당했고 청아이 또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건에 많은 사람들은 한동안 이를 가짜뉴스로 의심할 정도였어요. 그날 오전 10시 청아이는 품에 칼을 숨긴 채 바이징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거든요. 그는 문을 몇 차례 두드리고 초인종을 눌렀죠. 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잠시 후 청아이는 조용히 문에 귀를 댔습니다. 아주 미세한 인기척이 들려와요. 분명 안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확신했어요. 의도적으로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다는 걸요. 그는 문 옆에 몸을 숨긴 채 그녀가 나오기를 기다립니다. 2시간이 흘렀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바이징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청아이는 곧바로 달려들었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공격. 그는 칼로 그녀의 목을 3차례 찔렀어요. 바이징은 치명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끝내 숨을 거두게 되죠. 사건 직후 청아이는 비서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 끔찍한 여자에게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어. 그리고 그 말의 마지막으로 그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잘 나가는 배우 아내, 헌신적이고 능력 있는 남편, 세간의 소문과 전혀 다른 최후였어요. 사실 이 비극은 5년 전인 2007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청아이와 바이징은 당시 같은 헬스장에 다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헬스 트레이너인 차오위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어요. 그의 평판은 최악입니다. 헬스장에 다니는 모두가 그를 저속하고 질 낮은 인간이라면서 손가락질했죠.
그도 그럴 게 차오이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욕설을 하고 심지어 주먹까지 휘둘렀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고 해요. 차오이는 종종 막무가내로 행동했지만 탄탄한 집안 배경 탓에 이 주변 누구도 쉽게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장관급 간부라는 사실을 입버릇처럼 내세우면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곤 했습니다. 청아이와는 성향 자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크게 가까워지지는 않았죠. 그러던 2010년 청아이에게는 골치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처분하면서 부동산 중개인과 마찰을 겪은 건데요. 이날 이후 청아이에게 협박성 문자가 전송되었고 그의 외제차에는 빨간색 페인트가 칠해졌습니다. 집안 대문에도 누군가 페인트를 막 부었고요. 청아이는 중개인의 짓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화를 냈죠. 그런데 중개인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면서 시치미를 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상황을 해결해 주겠다면서 차오이가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그가 나서자마자 신기하게도 모든 협박과 위협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 일로 이 두 사람은 의형제가 되죠. 청아이는 고맙다면서 현금 2억과 고급 시계 그리고 1억이 넘는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또 본인 결혼식에도 차오이를 초대했고요. 청아이는 친가족보다도 더 차오이를 각별히 챙겼습니다. 그 정도는 단순한 호의를 넘어선 좀 집착에 가까운 수준이었어요.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차오이의 할머니 생신날 무려 6천만 원 상당의 금괴를 선물로 보낸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차오이가 부탁만 하잖아요? 그러면 거액의 돈도 막 거리낌 없이 턱턱 내주고요. 심지어 결혼 후에는 신혼집에서 함께 생활할 정도였다고 해요. 청아이의 친동생이 형을 뜯어 말렸지만 이 도통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던 2011년 3월 청아이는 또다시 정체불명의 협박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차오이가 나섰어요. 그는 마치 익숙하다는 듯 문제를 빠르게 정리했고 사건은 금세 잠잠해졌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청아이가 차오이를 향해 갖는 신뢰는 더 깊어지게 되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차오이는 의미심장한 제안을 꺼냅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들은 확실한 정보라면서 말이죠. 형님, 저희 아버지가 그러는데요. 철거 예정인 부동산에 미리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대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그는 말을 덧붙입니다. 이런 건 보통 사모페 쪽에서 꽉 잡고 있는 건데 제가 그쪽 보스랑 좀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져요. 형님이 원하시면 제가 자리 한번 만들어 드리죠. 청아이는 그 말에 홀린 듯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의 연기 생활을 서포트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어요. 사업을 확장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청아이는 차오이와 함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합니다. 그리고 사마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현금 20억과 아우디 차량을 선물로 건넸고요. 머지않아 사마페 보스도 만나고 투자로 큰 돈을 벌어서 아내 바이징에게도 사랑받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차오이는 약속했던 만남을 주선하지 않는 거예요. 투자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있었습니다. 청아이는 그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합니다. 뒤늦게 차오이에 대해서 알아보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아내 바이징이 이혼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유는 청아이의 불륜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영상 하나를 내밀었어요. 2011년 12월 청아이는 사업차 항저우로 출장을 갔었고요. 그날 밤 그의 호텔 방에 한 여성이 들어오는 장면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후
이어지는 밀회. 변명의 여지는 없었어요. 바이징은 곧이어 산부인과 진료 기록까지 꺼냈죠. 청아이가 성매매 여성과 접촉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병을 옮겼고 그로 인해 감염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에게 위자료와 이혼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이징은 병든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라며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이 충격 때문이었을까요? 시어머니는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쓰러졌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아이는 돈도 아내도 어머니도 잃었습니다. 우선 하나씩 해결해야 했어요. 청아이는 차오이를 투자 사기로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충격적인 비밀이 하나둘씩 밝혀지기 시작해요. 경찰이 차오이의 자택을 방문했을 때 그의 곁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이징이었어요. 알고 보니 바이징과 차오이 이 두 사람은 불륜관계였던 겁니다. 심지어 이 상황이 두 사람이 청아이의 돈을 갈취하기 위해 조작한 것이었죠. 사실 바이징과 차오이는 헬스장에서 처음 만난 그날부터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는 개의치 않았어요. 두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 스스럼 없이 스킨십을 나눴고 껴안고 키스하는 모습이 여러 차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이미 선을 넘어선 상태였죠.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이징은 남편 청아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차오이에게 넘겼습니다. 두 사람은 청아이의 신뢰를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까지 세웠고요. 부동산 중개인을 이용해 협박 문자를 보내고 페인트 테러까지 자행한 뒤 마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인 것처럼 청아이에게 접근한 겁니다. 당연히 투자 이야기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차오이의 아버지는 정부 고위 관료가 아니었고 사마페 보스와의 인맥 역시 전부 다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청아이는 이 모든 거짓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바이징은 촬영장에까지 차오이를 끌어들였어요. 남편에게는 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오지 말라고 한 거고요. 청아이는 두 사람의 손바닥 위에서 완전히 놀아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자 아내 바이징의 생각은 점점 단순해졌어요. 이제 남편과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는 거였죠. 마침 그 시기 그녀는 성병에 감염된 상태였고 그 사실마저 이용하기로 합니다. 2011년 12월 두 사람은 청아이보다 한 발 앞서 항저우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방에 CCTV를 설치한 뒤 차오이가 전화를 걸었어요. 형님, 이번에 항저우 가시죠? 제가 형님 편하게 지내시라고 좋은 호텔 잡아뒀습니다. 가서 푹 쉬다 오세요. 그리고 매춘부를 고용해 청아이의 방에 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순조로웠습니다. 불륜 영상과 성병 검사지를 이용해서 이혼을 요구했죠.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청아이는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동생과 아내의 배신이라니. 그는 차오이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징역 11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자 바이징은 청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제발 차오이를 풀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이 말에 청아이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돈을 횡령하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모자라서 끝까지 그 자식을 감싸고 돌아? 분노가 치밀었죠. 사건 전날 청아이는 변호사인 전철을 찾아갑니다. 과거 자신의 행동을 사과하면서 그간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죠. 또한 내일 아내를 살해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전처는 범행을 막기 위해 청아이의 가족들에게도 연락을 했지만
끝내 살인은 진행되었어요. 결국 2012년 2월 28일 바이징은 남편의 손에 사망했습니다. 바이징 사건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지만 반면 돈에 미쳐서 남편을 철저하게 이용한 바이징을 비난하는 여론도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징의 어머니는 억울한 누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처음으로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또 정신적 손해배상금으로 2억을 요구했어요. 하지만 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에 입각한다며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이 소송으로 인해 바이징의 범죄가 기정사실화됩니다. 성공을 향한 욕망은 바이징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토요미스테리를 진행하면서 저는 대부분 피해자의 상황에 공감을 했습니다. 살인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사건만큼은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바이징에게 남편은 처음부터 돈과 성공을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내연남과 공모해서 돈을 빼돌리고 심지어 불륜을 조작해 이혼까지 했어요. 시어머니까지 죽음으로 몰고 간 그녀의 추악한 행태는 결국 파멸로 끝이 났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미국 미시간주 작은 도시 출신의 크리스틴 존스는 배우를 꿈꾸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1999년 성인이 되자마자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로 이사를 했죠. 큰 키에 금발머리, 예쁜 외모의 크리스틴은 자신만 노력하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연예계 산업은 냉혹합니다. 거의 4년째 배우의 문을 두드려 봤지만 단역은커녕 엑스트라 자리도 얻기가 힘들었거든요. 심지어 생활금을 벌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나마 영화 제작 스태프보드로 잠깐씩 일을 하긴 했지만 그마저도 촬영이 끝나면 자리가 없어져 버렸죠. 그럼 또다시 새로 일을 구해야 했고요. 평범한 길을 가길 원했던 크리스틴의 부모는 그녀에게 배우의 꿈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을 했어요. 돌아와서 대학 가서 공부도 하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길 바랬거든요. 크리스틴은 아버지의 조언에 잠깐 고민에 빠졌죠. 하지만 이대로 포기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엄마, 아빠, 나 그냥 진짜 조금만 더 해보고 그래도 이거 안 될 것 같으면 돌아갈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동안 여러 개의 아르바이트를 해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부모님에게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이 미안함이 컸던 그녀는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필요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학위나 기술도 없던 그녀가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기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전부터 틈틈이 해오던 휴대폰 판매 사장님에게 부탁을 해서 일하는 시간을 조금 더 늘리기로 했죠. 2003년 2월 17일, 크리스틴의 엄마 테리는 오늘도 평소같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실 테리와 딸 크리스틴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전화를 하면서 자신의 일과를 공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딸이 이틀째 연락을 받질 않아요. 어젠 그냥 바빠서 안 받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시 연락도 없고 이틀째니까 조금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녀는 딸의 직장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판매점 사장은 크리스틴이 출근하지도 않고 또 전화도 받지 않아서 자기도 궁금하던 참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리는 계속해서 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하루 종일 연락은 되지 않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하고 부모님은 딸을 찾으러 로스앤젤레스로 날아왔어요. 크리스틴의 실종을 접수한 경찰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녀가 2월 15일 센츄리시티 쇼핑센터에서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나일론 스타킹을 구매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이를 토대로 그들은 그녀가 오후 1시쯤 물건을 구매하는 모습의 CCTV를 확보합니다.
이 CCTV에는 누구랑 같이 있지도 않았고 딱히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경찰은 그녀의 친한 친구를 탐문 수사에 맞죠. 친구가 말하길 크리스틴이 할리우드와 연관이 있는 한 사진 작가로부터 카메라 테스트를 받기로 했다네요. 그래서 엄청 들떠 있었다고요. 또 룸메이트의 말도 비슷했어요. 어떤 영화 관계자가 크리스틴에게 새로 촬영할 007 영화의 본드걸 역할을 찾을 신인을 구하고 있는데 마스크와 느낌이 좋네 이러면서 사진 촬영 겸 오디션을 보러 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그 사람이 오디션에 입으라고 했던 옷들을 사왔고 자신에게 어떤지 봐달라고 했대요. 그게 실종되기 전 쇼핑센터에서 샀던 그 옷이었어요. 그 후 그녀는 오디션에 입을 옷을 챙기고 자신의 하얀색 마즈다 차를 몰고 약속 장소로 갔다고 경찰에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크리스틴을 찾을 단서를 확보를 했잖아요. 곧장 만나기로 한 사람과 장소를 알아내는 것에 집중을 했죠. 도로의 CCTV와 탐문 수사 끝에 크리스틴을 본 목격자를 찾아냈습니다. 그에 따르면 크리스틴이 로럴 캐년 언덕 근처에 차를 세우고 자신에게 위치를 물었다고 해요. 하지만 이후 그녀는 실종이 되었고 더 이상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죠. 크리스틴의 부모와 친구들, 또 많은 자원봉사자들과 경찰들은 그녀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거길 다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이 범위가 너무 넓거든요. 그렇게 수색은 별다른 성과 없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찰은 그 의문의 영화 관계자를 쫓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부모의 제보에 따라서 전 남자친구도 조사를 해요. 사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 좀 많은 다툼이 있었고 실종 직전 그와 헤어진 상태였거든요. 확인해보니까 그는 다른 폭력 사건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크리스틴이 실종된 시각에 그는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알리바이는 친구들에 의해 확인이 되었죠. 실종 9일째인 2월 20일 경찰서에 수잔 머피라는 여성이 크리스틴의 실종 기사를 보고 신고할 것이 있다고 전화를 줬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녀도 크리스틴과 비슷해요. 경찰에게 자신이 3주 전쯤 빅터 토마스라는 남성으로부터 새로 제작할 007 영화의 오디션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촬영 감독이라고 말한 그는 이번 본드걸 이미지에 수잔 씨가 정말 잘 어울릴 것 같다면서 하얀색 블라우스와 미니스커트, 나일론 스타킹을 신고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수잔은 신나서 영화 계통에 있는 지인들에게 물어봤어요. 대박, 나 007 영화 오디션 제의 받았다? 덧붙여서 새로 제작하는 이 영화의 배우 캐스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요. 근데 지인의 대답은 영화 계획 자체가 없다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수잔은 빅터의 말을 믿고 싶었죠. 빅터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기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요. 그래도 만약을 대비해서 덩치 큰 남자친구를 데리고 가서 좀 떨어진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게 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가자며 차에 타라는 빅터에게 수잔은 신분증을 요구해요. 그러고는 자신의 남자친구를 가리켰죠. 빅터는 순간 화를 내면서 너랑은 그 본드걸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다 하고는 성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잔은 남성의 인상착의를 포함해 자신이 기억하는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경찰은 곧 그의 몽타주를 만들어서 TV를 통해 대중에게 공개를 했죠. 실종 9일째인 2월 24일 경찰은 크리스틴이 실종 전 센츄리시티 쇼핑몰 근처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그녀의 차량을 발견했어요. 경찰은 이 차량이 그녀가 실종된 다음 날인 16일 발레 파킹으로 주차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차 안에서 그녀의 핸드폰이 발견이 되었는데 범인의 전화번호와 문자 이런 것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답답하게도 범인의 흔적은 나오지 않은 겁니다. 실종 12일째인 2월 27일 크리스틴의 부모와 친구들은 그녀의 22번째 생일을 맞아서 그녀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길 바랬죠.
그리고 함께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 이때 뉴스와 용의자의 몽타주를 본 엘리자베스라는 여성이 경찰에 신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무려 12년 전인 1991년 007 영화의 새로운 본드걸을 찾는다는 한 남성과 바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는데요. 아니 근데 어떻게 12년 전 수법과 똑같나요? 아무튼 그녀는 그가 자신 몰래 술에 이상한 가루를 탄 것을 보게 되었어요. 화장실로 가면서 직원에게 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리로 돌아온 그녀는 경찰이 올 때까지 막 시간을 끌려고 했지만 술을 마시지 않고 남성을 붙잡아두기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술에 이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면서 직원에게 술을 바꿔달라고 합니다. 이걸 바로 눈치챈 그 남성은 갑자기 바를 뛰쳐나갔다고 해요. 잠시 후 경찰이 도착했지만 그 사람을 찾지는 못했고 경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갔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제보를 하면서 그때 그 남자가 분명히 크리스틴에게 접근한 남자가 맞을 거라고 주장을 했어요. 또 다른 제보자인 헤더 메이어는 1998년 영화 음악 관련 일을 한다는 한 관계자가 호텔에 여는 영화계 파티가 있다며 자신을 초대했다는데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 룸으로 걸어가는데 아무런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죠. 파티를 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도 보이지가 않고 여기서 이상한 느낌이 든 겁니다. 그래서 문 앞에서 이렇게 좀 주저하고 있었는데 남자가 문을 열어서 자신을 방 안으로 강제로 밀어 넣었습니다. 남자가 침대에 눕히고는 이 반항하는 자신을 묻기 위해 가운끈을 찾는 사이에 가까스로 방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호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빅터 파레올로고스라는 남자가 폭행 및 강간 미수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으로 3년 5개월의 복역을 한 뒤 지난 2003년 1월 20일 크리스틴이 실종되기 얼마 전에 가석방된 상태였던 겁니다. 사실 경찰은 비슷한 제보를 이미 여러 받았고 유사 성범죄 사건 파일들을 훑어봤었죠. 그리고 이미 수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온 빅터 파레올로고스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내사 중이었습니다. 또한 방송에서 몽타주를 본 보호관찰관 또한 경찰의 몽타주의 인물이 자신이 관리 중인 가석방자 중 한 명인 것 같다고 제보를 했는데 이 사람 역시 빅터였습니다. 경찰은 바로 수색영장을 발부받아서 그의 집으로 향했어요. 역시나 그의 컴퓨터에서는 크리스틴과 수잔에게 입고 오라고 했던 의상들을 입고 포즈를 취하는 다수의 여성들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그가 크리스틴 실종에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용의자라는 걸요. 그런데 그를 체포하려고 보니까 빅터가 이미 자동차 절도 사건으로 며칠 전 2월 17일 날 체포가 되어서 다른 관할 경찰서에 구금 중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크리스틴은 2월 15일쯤부터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17일 날 신고가 들어간 거고요.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겠죠. 경찰은 즉각 그를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빅터에게 크리스틴을 본 적이나 만난 적이 있는지, 어디서 오디션을 봤는지, 언제 그녀를 마지막으로 봤는지 같은 의미의 다른 질문들을 돌려가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어요. 하지만 빅터는 크리스틴인지 뭔지 나는 그 사람 누군지도 모르고 TV 뉴스에서만 봤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거예요. 덧붙여서 자신을 봤다고 증언한 여자들의 이야기는 모두 거짓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빅터 자신은 크리스틴이 실종된 날 저녁에 친구와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고 알리바이를 댔어요. 그 친구도 그 사실이 맞다면서 그 알리바이를 확인해줬고요. 하지만 경찰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이 오후 5시 30분이었고 빅터가 식당에서 친구랑 밥을 먹은 시간은 오후 7시 반 이후였습니다. 이건 충분히 범죄를 저지르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했죠. 경찰은 제보자였던 수잔 머피를 불러서 그녀가 전에 본 남자가 빅터가 맞는지 물었고 수잔은 한눈에 그가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부모와 경찰은 빅터가 비록 성범죄 전력은 있지만 사람을 살해한 적은 없기에 이 말에 희망을 가졌죠. 그가 크리스틴을 어딘가에 감금해 놓고 죽였을 거라고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자백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그러던 2003년 3월 3일, 할리우드 주변 계곡을 지나던 등산객이 한 백인 여성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확인 결과 안타깝게도 흰 블라우스를 입고 등에 히비스커스 문신이 있는 크리스틴이었죠. 그녀가 실종된 지 16일째였습니다. 그녀는 발목과 손목이 끈으로 묶여 있었고 몸 여러 곳에는 심하게 마른 듯 뭔가 목졸림의 흔적이 보였어요. 부검 결과 그녀는 성폭행을 당하고 목졸림을 당해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검시관은 크리스틴 머리에 죽기 전에 발생한 것과 같은 심한 상처가 있는 걸로 봐서는 빅터가 그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언덕 밑으로 던졌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경찰은 당연히 주 용의자인 빅터가 크리스틴을 죽인 범인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된 계속된 비로 인해서 현장에는 그 어떠한 머리카락이나 DNA 등 그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증인들과 증언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빅터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하였고 2006년 3월 논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직접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치밀한 정황 증거와 과거 유사 살해 증인들의 증언에 초점을 맞췄죠. 재판에서 한 여성 증인 캐시 드보느는 1999년 자신이 크리스틴이 쇼핑했던 그 쇼핑몰에서 물건을 보고 있었는데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다가왔었다고 합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자신이 디즈니에서 일을 하는데 새로운 007 영화 시리즈에 캐스팅할 신인 여배우를 찾고 있다고요. 오디션을 보자는 그에게 엑스트라 일을 하던 캐시는 명함을 요구했죠. 다음날 캐시가 자신의 소속사에 이 사람을 문의해보니까 디즈니는 007 영화를 찍지 않을 뿐더러 그 명함에 있는 스튜디오에는 브라이언이라는 남자가 근무하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단순히 그 말을 한 것만으로는 수사나 연행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캐시는 그 남자가 바로 재판장에 앉아있는 빅터 파레올로고스라고 주장을 했죠. 증언을 통해 그가 오래전부터 20대 예쁜 여성들에게 영화 오디션을 미끼로 성범죄를 계획하고 저질러온 사실들이 확인이 됐습니다. 심지어 가석방된 지 4일 만에 수자 머피에게 접근했고 이 시도가 실패한 후에 3주 만에 다시 크리스틴을 유혹해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겁니다. 총 8명의 여성이 재판에서 자신의 경험한 이야기를 증언했어요. 대부분의 이야기 모두 유사한 패턴을 가지고 있었고요. 정황상 빅터가 크리스틴에게 접근을 했고 그녀가 실종된 날 그를 만나러 간 것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빅터와 변호인은 재판 초기 크리스틴에 대한 강간 및 살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빅터가 크리스틴을 만나 살해했다는 단 하나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정황만 가지고 그에게 그런 중범죄를 유죄로 확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빅터는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되면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 서자 돌연 검찰과 프리바기닝을 협상해요. 범행을 인정하는 대신 사형을 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거의 끝나갈 무렵 빅터는 자신의 혐의를 또다시 전면 부인하고 재판부의 프리바게닝은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며 11쪽이나 되는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2006년 9월 15일 확실한 유사범죄 패턴과 이에 대한 8명의 확보한 증언, 과거 유죄 판결을 받았던 성범죄 경력 및 프리바기닝을 통한 혐의를 인정한 근거로 그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프리바기닝으로 사형을 선고할 수 없던 이 재판에서 캘리포니아의 3 스트라이크 아웃 법안, 이게 2차례의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또다시 중범죄에 저질렀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한다는 건데요.
이 법에 근거해서 그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재판이 끝난 후 크리스틴의 아버지는 딸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많이 믿었고 자신은 그런 딸이 늘 걱정이었다면서 딸을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용감하게 증언해준 여성들에게 깊이 있는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자신의 꿈을 갖고 열심히 달려가는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사기를 치고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기꾼들은 모든 나라의 공통적인 특징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인데요. 안타까운 점은 몇 차례 신고가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걸로는 체포할 수 없다면서 수사를 하지 않았던 게 꼭 누군가가 살해를 당해야지만 사회가 우리를 보호해주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경찰이 아주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더라면 크리스티는 지금쯤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